어느 여름밤 더위에 지친 나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며 친구들이 추천한 장소였다. 나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펜션에서 며칠간 푹 쉬며 산책도 하고 자연도 만끽할 계획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매우 화창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곳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중 하나가 펜션 뒤쪽으로 난 오래된 산길이었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인데 요즘은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끔 고란이나 사슴 같은 동물들을 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작은 폭포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문득 그 산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랜턴을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산길은 예상 외로 조용하고 고요했다. 다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간간히 우는 올빼미 소리가 내 곁을 지날 뿐이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주변은 완전히 어둡게 변해버렸다. 랜턴 빛만이 내 발길을 인도했고 불현듯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말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흔들리는 나무들과 가끔 지나가는 바람뿐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나를 뒤쫓고 있었다. 순간 마음이 급해져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펜션은커녕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나는 주저앉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잿빛 달빛 아래 확인할 수 있었다. 길 끝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처럼 윤곽은 흐릿하고서는 나를 향해 뻗고 있었다. 순간 공포에 질린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뒤돌아 달렸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끝없이 달리던 나는 마침내 산길 입구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펜션의 불빛이 보였고 나는 그곳으로 한달음에 뛰어들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오래전 그 산길에서 한 소년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년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면서 종종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산길을 가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나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밤의 공포는 명확히 내 기억에 각인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저 꿈속에서조차 그 몽환적인 그림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보통 미스터리하고 소름돋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자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다음은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주의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읽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영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무서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낡은 집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무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훨씬 낡았고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 수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영수는 집안을 돌아다닐 때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영수야. 그날 밤 영수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깊은 꿈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방의 벽에는 무수히 많은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자국은 어린아이의 것도 있었고 성인의 것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가 몸을 휘감으며 그는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이상한 촉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집의 전기 제품들이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거나 전등이 깜빡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영수는 전기공사를 의뢰했고 기사도 이상한 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영수는 자신의 환청과 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마을에서 유명한 무당의 집이었지.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단다.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보았고 듣기도 했지.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당과 이 집의 과거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낡은 서재에서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무당의 삶과 그녀가 어떤 존재와 교감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가상세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당이 어느 순간부터 그 존재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를 찾을 것인지 그가 나를 찾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집은 우리 모두의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한 영수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와 조언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벗어나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작별을 고해야 해. 그래야 그들이 널 따라오지 않지. 영수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난 이제 떠날 거야. 여기 남은 널 방해하지 않을 테니 날 따라오지 마. 결국 영수는 마을을 떠났고 소문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집을 지나칠 때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그 전설은 깊은 숲속 저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오래된 저택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 년 전 갑자기 사라진 한 부유한 가문이 거주하던 곳이었고 그 가문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어쩌다 저택 근처에 가게 된 사람들마다 이상하고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저택 주변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겨울이면 현관문 앞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발자국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 많은 도시의 젊은 사진작가 지우는 이 전설을 주제로 한 작품을 구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저택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알아내어 새로운 프로젝트로 삼고자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그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다다른 순간 지우는 그곳이 매우 낡고 방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쿨이 창문을 덮고 있었고 나무 계단은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천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들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택의 내부를 탐험하던 중 지우는 2층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사람의 속삭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순간 카메라가 갑자기 셧다운되면서 저 전원이 꺼졌습니다. 당황한 지우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점검하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돌아본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짐짓 대담한 척하며 그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갑자기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고 그중 몇 장에는 흐릿한 형체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저택을 벗어나는 동안 내내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했고 그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저택의 낡은 복도를 걷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면 항상 자그마한 실루엣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이 움직이거나 밤이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그에게 저택에 얽힌 원한이 지운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원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지운은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고 무당과 함께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거세게 밀쳐냈고 창문이 스스로 닫히며 저택 안에 강렬한 신호가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끝났고 지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열망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그 이후로는 항상 다른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만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서 그 저택이나 이와 같은 미스터리한 장소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 찍은 사진들은 여전히 그의 집 한 구석에 숨겨져 있으며 가끔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꺼내 보여주지만 늘 농담처럼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이 두려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